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네,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은 미국 대선에서도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무소속 제3의 후보로 출마를 하신 거였었고, 네, 언어 문화학 전공을 하셔서 이 한국말은 물론이고 또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프랑스어까지 네 개, 4개국어를 하시네요. 뭐 영어 조금 합니다. 네. 영어 조금 하세요. 네. 그중에서 영어를 제일 못 하시죠? 네, 이제 와서 좀 아쉽지만 네. 그러면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진짜로? 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영광. 예. 공항에 가서 막 내렸는데 막 당황하면은 한국말 막 나오고 아니면 일본 말 나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많지 않지만은. 네. 꿈속에서 뭐 그런 어느 언어로 꿈을 보는지 중요하죠. 그러시군요. 예. 요즘은 뭐 올해 스미마생 이렇게 스미마생. 요즘 일본어 많이 쓸 기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본 가실 기회가 많지 않으시니까. 주로 한국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은 언어 문학을 전공하셨지만 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두루두루 이 언어로 각국의 뉴스를 접하고 계셔서 한반도 정세 혹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대현TV에서 이렇게 모시고 매주 한 차례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자, 우선은 한미 동맹 지금 공고한가? 네. 한미 동맹이 뭐 예를 들면 물론 과거 시점도 있고 현재 시점도 있고 미래 시점도 있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과연 공고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자, 우선은 공고하지 않다. 그런 경향이 강하죠. 예. 자, 그럼 왜 지금 한미 동맹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뭐 양쪽의 문제 있죠. 뭐 미국 국내에서는 고립주의나 뭐 미국 중심으로 뭐 America First, 미국 우선 그 해외에 대한 이해도 많이 낮아요. 낮아졌어요. 옛날에 미국 국무성이 국방성이나 그런 전문가도 많았고 실제로 뭐 피스코어나 뭐 한국에 파견하고 그런 엄청난 한국어 실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분들은 나중에 정부나 기업에서 일했지만은 지금 그런 미국 사람이 찾기 힘들어요.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이 정책 때문에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떨어졌다.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전방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고 대한민국에서의 외교도 지금 외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외교 부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미 동맹은 한국하고 미국의 협력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장기적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국 쪽에서도 불확실한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는 게 있지만은 뭐 불확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그 가치를 좀 도외시한다, 가치를 좀 무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한미 동맹은 어떤 의미에서 한미 협력 교류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기 그 일본하고 러시아 그 이런 제국주의, 시민주의 그런 전략을 갖고 이런 간섭했던 그 당시부터는 그에 반대하는 미국 그
이런 뭐 교수이라는 선교사이나 네네. 외교관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런 반 시민주의, 반 제국주의, 그다음에 뭐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 호머 허버트 허버트, 예. 그런 한국의 전통 좀 이해하고 그 Passing Korea 지나가는 그 조선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예, 그다음에 예, 한글 예. 연구도 하고 네. 한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대단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는 그런 그 정도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근데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뭐 자기 홍보한 거 아니고 네. 저는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는 뭐 비싼 무기 판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네. 비싼 무기를 사오고 뭐 자유 뭐 무역 그 협정에서 네. 뭐 서명하고 뭐 그 FTA 스왑이나 그 통화 금융이나 수합. 통화 네, 수합이나 그런 한미 동맹이 돼 버리고 실제 알맹이 뭐 일단 그 다 의미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의미 있지만은 한계 큽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민간 사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뭐 금전적인 협력 뭐 이런 거 중심 아니면 무기를 사고 파는 이런 서로 윈윈하고 하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협력으로 치중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네. 낮아졌다. 네, 뭐 네. 특히 그 공동의 가치관, 뭐 자유, 자유. 그다음에 뭐 그런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교육, 그다음에 문화, 교육 문화. 그런 뭐 여러 의미에서는 건설적인 건전한 그런 사회 위에서는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아, 근데 네, 지금 근데- 그런 교류들이 네. 끊겼나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제가 뭐 한국에 한 13년 살았어요. 13년이요.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화원에서는 제가 네네. 자주 발표도 했고 아, 그러셨군요. 많이 교류를 했지만은 요즘은 대사관의 외교관에 뭐 거의 만날 기회 없고 그러면 미국의 실제로 여기 와 있는 미국 사람의 그 뭐 조사 안 해봤지만은 옛날처럼은 많지 않습니다. 이태원의 경우는 옛날 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거의 네. 뭐 한국 없어요. 사람이죠, 그 네. 한국 뭐 아니 중동이나 다른 뭐 중앙아시아 온 사람 많고. 맞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워싱턴 DC에 있을 때도 주미 한국 대사관 나와 계신 분들하고도 좀 친분이 좀 있으셨죠. 아 많죠. 네네. 네네. 그때도 거기서 그 자문 역할을 해주셨었나요? 아, 네, 뭐 2005년부터 한 네. 2년 동안 그 추미 한국 대사관, 뭐 대사님하고 그다음에 네. 문화원에서 많은 활동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 우리 외교관들이나 뭐 지금 현재 외교관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비교 연구 안 해봤지만은 네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만나보면 이제 어떤 국가를 위한 그 역할을 고민하기보다는 좀 자신들의 네. 자신과 가족의 안위 뭐 그런 걱정을 중심으로 했다. 그 당시에서는 뭐 바로 그 부시 정권하고 그 노무현 정권의 그런 갈등이 가장 많았어요. 2013년, 12년, 13년. 2005년부터 2005년, 2007년까지 네, 있었어요. 그렇죠. 2005년, 2007년. 네, 네. 심각한 상태에서 외교 안보에서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는 사실 뭐 미국하고는 거의 단절하다시피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 역할은 제가 생각하는 역할은 그 한국에서 와 있는 외교관이나 그런 고무원이나 정치인들은 그 적절한 미국 정부나 기업이나 언론의 상대방에 소개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입장을 일단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당연히 했지만은 하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중심에 뒀던 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런 경우 많았어요. 일이고 이제 그래서 자기 네. 아들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가고 고등학교, 싶다. 좋은 대학에 그런- 보내고 싶고 아니면은 자기 뭐 사업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 많았고 아니면 뭐 안식년에 또 뭐 어디 또 나오고 싶다. 뭐 또 하버드에 뭐 개관 교수 하고 하버드, 싶다. 예. 그런 얘기 또 많았고 근데 하버드대 개건 교수로 또 가려면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니까 하버드대 개건 교수로
가려면 페스트라이시 박사님한테 부탁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가고 싶으세요? 아,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 자, 제 요가 아니었어요. 요가 아니었어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한미 동맹은 공고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또 이 정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관심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성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 아니고 네. 전략의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 말씀은 네.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어도 네네. 전략이 있다면은 그런 적절한 사람이 그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적어도 전략이라도 있으면 전략이 없다면은 사실 얼마나 전문가가 주변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이네요. 만난 적 없어요. 만난 적 없지만은 말씀하실 그분이 겁니다. 뭐 네. 그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도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네. 지도자를 예를 들어서 하면 네. 지도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국가 운영 철학과 전략이 있으면 네. 그러면 국제 외교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 네. 뭐 설정할 수가 있다 하는데 이제 어떤 지도자의 경우에 전문성도 없는데 전략까지 없으면 네. 완전히 그냥 외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그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전략이 부재하죠. 그거는 사실은 보수 진보 문제 아닙니다.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전문성이 없으면 전략적, 뭐 철학적 전략, 뭐 이런 게 뭐 전략적 철학이 있든지. 철학이 문제이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깊이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마 대체로 공감을 할 겁니다. 네. 우리 뭐 현재의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철학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분 중에 가지고 있었던 리더보다는 갖지 않았던 리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철학이 좀 부재하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페스트라이스 박사님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공감하고 지금 한미 동맹의 위기 여러 면에 있지만은 네. 제 보기에는 미국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죠. 차라리 한국 사람들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속 제안이나 해야 되는데 한국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잘 안 하죠.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돼버렸어요. 참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체질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애국적인 어떤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해요. 그 당시에서는 이 독립운동하고 미국 여러 뭐 이승만 뭐 하와이 있었고 뭐 여러 미국하고 한국에 독립운동이 있어서 협력이 많아서 교류도 많았고 하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 한미 동맹 시작 그때부터 시작했죠. 하지만은 그런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한국 사람이 수동적으로 반응은 아니고 한국 사람이 적극적으로 했죠. 이렇게 독립도 해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도 반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승만이나 뭐 김구이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 정신, 그런 자세, 그런 태도이나 요즘은 좀 찾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날 미국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제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미국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현재 아직까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어떻게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영상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영상을 굳이 왜 보여드리는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정치입니다. 절대 할 수 없죠.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안 들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이스가 들립니다. 오. Yes, the classy Trumpinator. And so it was in Houston. Rubio and Cruz tag teamed the villainous Trump. But their victory was short-lived because the Trumpinator pulled somebody else into the ring. Thankfully not wearing tights. Former arch rival Chris Christie was suddenly his 사이드킥? 사이드킥. 약간 프로레슬링처럼 그런 크리스티 거기 그 뉴저지 그런 지주사였죠. 네, 거버너였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그런 약간 그렇군요. 깡패이나 그 프로레슬러처럼 하는 거예요. 아, 예. 자, 요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네. 이제 이 영상이 뭐냐면 트럼프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좀 프로레슬러,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는 뭐 이를테면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종목에 자기가 직접 나서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 과거에는 저런 식의 어프로치를 했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네. 쓸 수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레슬링 정상회담의 사진. 아니. 네. 아까 저 레슬링 영상. 아까 뭐 원래는 트럼프 그런 활동 많이 했죠. 연예인 부동산 개발하면서 그런 그렇죠. 연예인처럼 많이 활동했고 TV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시작하고 이런 레슬링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원래 부동산 개발 이렇게 표현할때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개발업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약간 깡패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때 정이 있고 친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많은 정치인보다는 약간 인간다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는 지금 거의 죽은 사막된 워싱턴에 있어서 약간 활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무슨 레슬링에 직접 가서 이렇게 면도도 하고 직접 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쇼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안 찍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럴지 모르지만은 한국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리더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니라도 일단은 사람의 약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위험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반드시 트럼프 다 쳤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런 분명한 정치의 큰 평화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잠깐 이제 미국 트럼프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자주 저렇게 이제 레슬링장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쇼잉을 했었다. 이제 이런 정치가 일종의 쇼죠. 맞습니다. 쇼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 쇼를 잘하는 정부예요. 쇼라기보다는 쇼잉을 잘하는 정부라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외교가 사실 좀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고립화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외교가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됐죠, 대한민국이? 네.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빠이빠이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은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사실 특별히 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1년 전에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요. 그게 무슨
중국의 중요한 그 국제 그런 교류 소개하는 그 큰 기자 있었어요. 그 예. 안에서 뭐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다 있었지만은 한국에 언급도 없었어요. 일단 그 정도는 네. 한국의 중요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많죠. 차라리 아마 일본하고 또 한국보다도 교류도 많아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가장 대표 중국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 것은 네. 일본 해군이 네. 이런 오길기 오키나와 우길기 우길기 우길기를 쓰는 그런 천함이 그런 중국의 그런 저 해변에서 수련했어요. 네네. 중국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 우길기는 그런 다 엄청난 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라든가 그랬죠. 다 반대했고 절대 교류할 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군국주의의 상징이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신경 안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미국하고는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거의 멀어져 있나요? 지금 일본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것과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미국하고 일본? 네네네. 큰 차이 있죠. 네. 큰 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워싱턴에 뭐 작년 1년 있었고, 그다음에 뭐 12년 전뭐 2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일반 미국 사람 다 모르지만은 잘 모르죠. 워싱턴에 있어서는 확실해요. 일본이 쉽게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 있고 그다음에 깊이 오래된 교류도 많아요. 네네. 한국의 경우는 사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유리해요. 기독교도 강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 살아있는 뭐 교포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가치관도 깊고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항상 많고 일본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유리해요.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하지 않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전략이 많이 부족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이 없습니다. 뭐 문재인뿐만 아니고 한국이 전략이 없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도 문제고 어쨌든 뭐 외교 담당하는 외교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마 일본뿐만 아니지만 일본 대표적인 나라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의 전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뭐 20대, 30대 전문가 키우고 도와주고 기회도 주고 그 40대, 50대까지는 뭐 정신이나 뭐 외교 뭐 장관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그 배출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전문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일파 이렇게 뭐 치일파 있죠. 그래서 지일파. 지일파를 키우고 있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때는 권력 있는 사람이 찾아서 부탁하지만은 이래서 20대, 30대 사람을 투자하고 키우고 나중에 50대, 60대 됐을 때는 역할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 한국에서. 그런 걸 한국 잘 안 하는 것 같아. 잘 못하죠. 제복이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한국의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어프로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약간 수동적이다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많죠. 일본 사람들은 적극적인가요? 적극적으로만 일본이 나름대로 문제도 있어요. 뭐 그런 문제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그런 있죠? 의미에서는 뭐 고령화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가는 뭐 방향에 대해서 문제 많고 고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워싱턴에 있어서는 일본의 그 영향력이 확실해요. 확실히 일본의 영향력이 확실히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조건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지정하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무슨 자기 아이들을 무슨 하버드에 보낸 것은 목적 아니고 그
이런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는 네. 제사하고 마무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한국의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를 그 집중하지 않습니다. 가서는 뭐 저 1년 하고 뭐 네, 뭐한 2년 3년 하고 뭐 있고, 아이들 네. 뭐 미국 좋은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민권도 뭐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 약간 나라의 근데 그 이익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어떠세요? 저는 봤습니다. 뭐 다 네. 아니죠. 참. 근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네. 심지어는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있는 그 기자하고 제가 같이 이제 2015년 16년 연수를 갔었어요. 워싱턴 네. DC로. 네, 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막 그 미국 사회, 그러니까 낯선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굳이나 미국에서 애를 낳더라고요. 그것도 아. 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좌파 진보적 그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네.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케어할 때 네. 아무래도 한국에 가는 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거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를 거기서 낳아서 시민권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좌파 그리고 매체에서 일을 하는 기자가 여기 와서 굳이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왔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데 얻어가는 거는 시민권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네, 이해하기 되게 힘들죠. 뭐 네. 이율배반적이에요. 네, 예. 그럼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글쎄 물론 뭐 거기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도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네. 하지 않겠지만 나라면 그냥 한국에 와서 낳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 산모를 위해서도 좋고 아이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네. 문재인 정권에 네. 있어서 아마 문정인 그 네, 네. 교수님 아마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입니다. 자, 그런 근데 그분 문정인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네. 좀 아마 명예 교수인가 명예 아마 교수가 하실 텐데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네. 외교안보 특보지 않습니까? 네, 외교안보 특보. 자, 이분은 툭하면 뭐 미국하고는 뭐 정리해야 되고 뭐 마치 중국 쪽에 다가가는 것. 동맹도 그만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과는 좀 관계를 끊고 중국 쪽에 다가가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네. 그게 맞나요? 뭐 그분이 일단 네. 실세 보면은 네. 인맥이 거의 다 미국입니다. 아, 뭐 하버드나 예, 예. 그 스탠퍼드 대학에 뭐 인맥도 있고 예. 그분 무슨 주도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방향 가려고 하는 건 제 보기에는 거의 못해요. 그다음에는 다양한 활동도 하지 않고 거의 미국이죠. 미국하고 아니 근데 미국에 그렇게 의존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네. 미국에 젊었을 때 그분이 아마 캔자스 옆에 어디 동네에서 아마 처음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그래서? 예, 네. 되게 시골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저도 그쪽에서 그 동네가 그 동네가 어디죠? 스모키 마운틴 있는 동네가 어디죠? 그 테네시 아니고 내슈빌 있는 쪽에. 저는 내슈빌. 내슈빌. 고향. 내슈빌이 고향이시군요. 네, 뭐 거기서 태어났어요. 뭐 네. 증서부 있었어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내슈빌에 그 네. 원전 폐기물이 그 창고에 있지 않나요? 뭐 잘 몰라 그 원자력 그 폐기물. 네, 그 오크리지. 네, 있죠. 네. 네. 그 내셔널 랩. 네. 그 국가 맞습니다. 국가 랩이 있죠. 연구원. 네. 네,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또 그 인근에 유명한 그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네. 파크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네. 하여튼 그 동네에서 처음에 문정인 이분이 네. 그 유학을 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교육을 받고 뭐 아마 학위를 받고 네. 국내에 들어오셔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툭하면 이제 중국을 안 가요. 늘 미국에 가죠. 미국에 가서 그쵸? 무슨 뭐 이렇게 그 싱크탱크 뭐 하는 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가까운 분이 왜 미국하고 동맹도 단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넌센스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한국의 이 독자적인 네. 그런 전략, 뭐 한반도 뭐그 위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네. 이익도 생각해야 돼요. 일단 미국하고 공동되는 거 많지만은 뭐 네. 100%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한국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정인 교수님의 경우는 아마 사람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네. 미국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는 알맹이 없어요. 일단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그 한국의 구상이나 전략이나 계획도 없고 그때 약간 쇼처럼은 즉흥적으로 네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쇼처럼 하고 있죠. 약간 쇼를 잘하는 분 같아요. 그분도 문정인 아마 교수가. 그 레슬링 하면 좋겠어요. 아 레슬링. 트럼프하고 레슬링. 저분은 레슬링 하실 체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쇼처럼 하는 정신은 맞고. 근데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은 장기적인 전략이나 나라 발전을 위한 것은 그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교수가 외교 안보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는 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알맹이가 별로 없다. 실속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 그렇군요. 그 나오는 잡지 무슨 글로벌 에이시아인가 그런 계속 읽고 있어요. 그 별로 높이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유명한 학자만 이런 이름 빌려서 하는 거 많고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그런 그 살아남을 것인지 그런 얘기를 거의 없어요. 일단은 대충 얘기하는 거 많고 대충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하면 대통령은 진짜 더 잘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요 뒤에 사진 속 뒤에 있는 인물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고 앞에 계신 분이 문재인. 이름도 비슷해요. 문재인, 문정인. 일문. 두 분이 친인척과는 아니신 것 같은데.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뭐 잘 몰라요. 두 분은 엄청 친합니다. 그랬어요? 예. 자, 어쨌든 뭐 실속이 없는 문정인 교수가 이게 뭐 실속이 없다, 내실이 없다. 이렇게 내실 없다. 내실 없다. 뭐 옛날에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는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하겠다 뭐 60년대 그 발언했어요. 그런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그런 약간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는 그런 국력이 키우는 전략이 있었고 지금 그런 찾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뭐 그런 요즘 하는 게 다 우리 문재인 정권 하는 게 뭐 쇼잉이죠. 저는 지난번에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더나 글로벌 제약사의 모더나 그 CEO하고 전화 통화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는 싶겠죠. 근데 그거는 그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다른 이렇게 좀 국력이 큰 국가에서는 안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하나의 국가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그 글로벌 제약사의 CEO에 전화를 해서 백신을 좀 달라고 뭐 일종의 뭐 애걸복걸 구걸을 한 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왜 보여주는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그 장면을 보셨나요? 못 봤지만은 약간 듣기만 해도 뭐 끔찍해요. 끔찍하죠. 끔찍한 백신 일입니다. 문제가 이제는 많고 객관 나라에서는 과학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이런 CEO 기업 CEO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런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보건복지부 부처의 뭐 국장이나 과장이 이제 전화해서 협력을 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는 자주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표현 못합니다. 표현하시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핍박을 받으실까봐. 그렇지 않고요. 그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어쨌든 일단 그런 뭐 코로나 핵심이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대단한 그런 학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뭐 박사들 네, 어떤 네, 네. 의미에서 그렇지만은 잘 활용하지 않아요. 잘 네.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중국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치인들 중에 중국과 가까운 정치인들도 있을 겁니다. 네. 뭐 그거는 상태는 잘 모르지만 있다고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 중국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기초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해요.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뭐 나라 커요. 사실 우리 지구 인구의 한 6분의 1이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시할 수 없고 당연히 그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당연히 중국하고 협력이나 교류 필요해요.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제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을 일단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나 막 가족끼리 뭐 좋은 그런 뭐 이런 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만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한국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는 상당히 문제 있고. 그럼 중국과 가까운 국내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사실 그는 제가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그다음 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뭐 그런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좀 그런 제가 많은 정치인에 대해 뭐 만나서 그런 중국 얘기하고 사실 저는 반중이 아닙니다. 뭐 제가 당연히 올해 전공은 중국 문학이 있고 중국어도 오늘 좀 오래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긴밀한 교류 필요해요. 다만은 제 경우는 이 높은 정신이나 사업인은 아니고 일단 교수이나 비슷한 그런 사람하고 이런 건설적인 교류이나 협력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 고립 또 이 외교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페스토라이시 박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조언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원래 무슨 소리인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원래 뭐 그런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그 전통을 다시 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런 독립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렇게 사업이나 뭐 금융이나 뭐 은행, 투자은행이나 뭐 무기 판매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동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런 시민사회 아니면 지식인 사회에서 긴밀한 협력 허버트처럼은 그런 전통이 다시 살면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그렇군요. 한미 관계 개선, 한미 관계가 예전보다 좀 덜 가까운데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한미 동맹은 뭐 역사가 좀 우리 뭐 보통은 아마 6.25를 계기로 한미 동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배경 안에서 알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다만은 어떤 역사를 따지면은 한미 동맹의 시작은 이런 6.25 아니고 1941년 모스크바 회의였어요. 1941년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독립운동하고 상하이 임시 정부를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했고 동맹국으로
그런 간주했어요. 그때 소련과 미국과 중국의 3자 회담이었었던가요? 41년이 모스크바에서 했어요. 네, 모스크바, 그래서 그런 예. 중국 당연히 왔죠. 예, 그다음에는 뭐 영국도 여러 이런 그런 그런 ally 영국 동맹이죠, 동맹국.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그때까지는 미국이 독립 개인 뭐 그 허버트 박사님의 개인적으로 한국 독립이나 그런 주장사항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근데 그런 1941년부터는 그다음에 6.25까지는 이런 파시즘 제국주의 반대하고 일본의 그런 침략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동맹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문화 교류도 많았고 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뭐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서는 이런 피스코어인가 평화당인가. 네.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런 무슨 지원, 일단은 그런 교육이나 의료이나 한국의 시골 소개하는 그런 미국 그 평화단인가? 네네, 평화단? 인가? 그런 피스코어. 제가 한국어 잘 몰라요. 뭐 외교 사절단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활동 상당히 큰 공헌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서.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좀 찾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 네, 근데 그렇죠. 제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하고 좋은 얘기하고 설득하는 그런 가능성이 뭐 높지 않고 차라리 한국 사람부터는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부터 시작한다고요? 한국 사람부터는 우리 한미 동맹이 이렇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한국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미국 사람을 설득하고 한국 사람이 먼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의 경우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41년 그런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독립운동하고 상하이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배경에서는 이승만 박사하고 주변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난 활동했어요.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때는 뭐 절박했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때 사실 그때 이승만 박사님하고 50년대 뭐 그하고 달라요. 어떤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 당시 30년대 40년 뭐 사회주의까지도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어쨌든 이승만 기타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미국 사람에 접근해서 설득하고 이런 왜 미국하고 한국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도 하고 그런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한미의 그런 협력이란 동맹까지도 이렇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한국 사람이 찾기 힘들고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요. 노력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차라리 반미 돼버리는 반미.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 있다 생각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미국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는 건설적인 그런 제한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 뭐 현 정권의 운동권 출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운동권 그 386, 뭐 586들은 그런 과거에 80년대에는 반미주의자들이었거든요. 반미, 미국 제국주의, 미제를 뭐 처단해야 한다, 뭐 미국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워싱턴 그 2005년에 그 2년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많이 만났어요. 저는 64년생이고 그보다 나이가 비슷한 경우 많았고 그렇겠네요. 근데 사고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주미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분들. 그럼요. 그래서 아니면 파견된 뭐 정치인 방문해서 제가 만난 사람 많고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 조용하게 공부했어요. 제가 학생 운동 안 했어요. 예, 예. 운동이 대학교 교수 된 다음에 그 생각했죠. 자, 원래 저 운동이라는 거는 네. 학생 때 하는 게 아니고 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공부가 다 되고 나면 그 베이스 위에서 뭐 사회 활동도 하고 뭐 할 수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86은 좀 안타깝지만 뭐 시대적인 상황이 네.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등한시하고 네. 그냥 운동만 했죠. 네, 그런 뭐 그런 있어요. 예, 있고. 어찌그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문제겠는데요. 이분이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그 문정인 교수하고 비슷한 성격이 많죠. 문정인 교수가 추천해서 장관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태동하면서부터 장관을 해서 지금까지 장관이에요. 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네. 근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똑같이 전략이 없죠. 전략이 없군요. 네. 그런 바람에 따라서 하죠. 여론에 따라서. 바람 이런 바람. 바람. 윈드.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약간 뭐라고 제가 표현 몰라서 네. 세일보트 그런 실버요? 미안해요. 네. 필단해야죠. 세일보트. 세일보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바람 일단은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타기 할 수 있어요. 뭐 스윙보트 같은 거네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목적지 없다면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 같은 경우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고 만약에 목적지를 안 정하고 있다면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의 모습이 마치 이런 바람 따라 흘러가는 그런 배와 같다 이런 그렇게 말씀.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강경화 장관의 책임이 크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할을 안 하니까 말이죠. 어려움 자기한테는 프리한 일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될 일을 안 어떤 한다. 의미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가서는 어려운 일도 해야 돼요. 가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기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 맞습니다. 희생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판단이 잘 못하는 것이 맞죠. 뭐 그런 똑같이 그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나 문화 있어요. 그 한국에서. 그렇군요. 자, 뭐 잠깐 옆길로 잠깐 세볼까요? 그 요트 얘기를 하시니까 보트 얘기를 하시니까 강경화 장관 남편이 미국으로 2억짜리 요트를 사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의연히. 아니 이분도 그 이일병 교수라고 연세대 명예 교수신데 지금은 이제 나와서 뭐 부동산 사업도 하고 뭐 하세요. 이제 교수를 그만두시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 와중에 자신의 부인은 외교부 장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짜리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가갖고 아주 구설수에 휘말렸었습니다.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네. 재미있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한 분을 남편으로 두셨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과 함께 그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한국의 외교가 고립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점을 좀 개선할까에 대한 그런 충원, 조언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페스트라이시 박사님과 함께한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